노다지 썰전. 국내 최초로 로봇의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액추에이터, 국산화에 성공하고 현재 피지컬 AI 로봇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 로보티즈. 이 로보티즈가 2031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아주 담대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과연 이 원대한 비전이 피지컬 AI 시대의 개화를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장밋빛 전망일까요? 저는 로보티즈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데이터 중심의 미래 전략을 볼 때 이거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 의견에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로보티즈의 기술력, 특히 그 액추에이터 분야에서의 성과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현재 회사의 실적이나 시장 상황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불과 6년 뒤에 지금보다 매출을 30배 가까이 늘리겠다. 이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 해외 공장 운영이라든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모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면에 감춰진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신중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로보티지의 성장을 단순히 로봇 부품 많이 파는 그런 하드웨어 회사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기업의 진짜 핵심 가치는 피지컬 AI를 구현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바로 행동 데이터에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로봇 부품 회사를 넘어서 거대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독보적인 액추에이터 기술력이에요. 20년 넘게 한 우물만 파면서 부품의 95%를 내재화했고요. 특히 충격에 강하고 오래가는 내구성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성능에만 치중하는 중국산 제품과는 차원이 다르죠. 네,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디즈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이 로보티즈 제품을 가져가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기술적인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손, 즉 핸드 기술인데요. 사실상 실용적인 수준의 해결책을 가진 곳은 로보티즈가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올해 12월 말에 공개될 핀과 액추에이터는 목표 영업이익률을 무려 50%로 잡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의 집약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혜자가 바로 1조 원 비전의 첫 번째 발판이라는 거죠. 그 비전 자체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뒷받침할 현실적인 성과가 아직은 너무 미약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미래의 가능성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전략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현실과의 괴리감이에요. 올해 매출 목표조차 연초에 400억 원에서 히토류 수급 문제로 380억 원으로 낮춰 잡았어요. 작년 매출이 300억대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불과 6, 7년 만에 매출 1조 원, 그러니까 지금의 30배에 달하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건 글쎄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선언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실행 계획이 우즈베키스탄 공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더 깊게 이야기하시죠. 지금은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 합니다. 회사 스스로도 주력으로 삼으려는 휴머노이드 시장을 태동기라고 인증하고 있잖아요. AI 워커라는 제품도 아직은 연구개발용으로 소량 판매되는 수준이고 본격적인 양산은 2027년은 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 시간 동안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또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 먼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기 위한 승부수가 바로 우즈베키스탄 공장입니다. 이게 제가 제시하는 두 번째 핵심 근거예요. 이 공장은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국내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연간 300만 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외부에서 조달하던 모터까지 100% 내재화해서 공급망을 완성하는 그런 전략적 거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데이터 팩토리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데이터 팩토리요? 그 개념이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 데이터라는 건 로봇이 특정 작업을 수천, 수만 번 반복하면서 얻는 실제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말해요.
예를 들면 나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조이는 각도와 힘이라든지 물건을 깨트리지 않고 짚는 정교한 움직임 같은 것들이죠. 이런 데이터가 AI를 훈련시키는데 필수적인데 지금까지는 수집 비용이 너무 비싸서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면 국내의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로봇을 24시간 가동시켜서 이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팩토리 핵심 개념이에요. 기술적 해자, 생산 능력의 폭발적 확대, 그리고 데이터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 이 세 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간다면 2031년 매출 1조 원,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회사의 성패가 2027년 가동 예정인 우즈베키스탄 공장 하나에 달려있는 구조잖아요. 해외, 그것도 중앙아시아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데에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공장 가동이 조금이라도 지연된다거나 혹은 가동을 시작했는데 예상만큼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막대한 고정비 부담이 회사 전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판매라는 사업 모델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어요. 아이디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막강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도 하드웨어 기반의 데이터를 모으는데 애를 먹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로보티즈가 하드웨어 제조 역량은 뛰어나지만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영업망을 까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아직은 기대일 뿐이지 확실한 수익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작은 성공에 기반해서 너무 큰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말씀하신 우즈베키스탄 공장이 과연 신의 한 수인가 아니면 위험한 도박인가 하는 문제부터요. 저는 이게 비용 절감과 생산 능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한 데이터 수집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현지의 발달된 자동차 산업 인프라나 정부의 세제 혜택 약속은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주죠.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올해 매출 목표를 하향 조정하게 만든 원인이었던 히토류 모터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는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한 수라는 거죠. 그 계획이 성공했을 때는 물론 매력적이지만 그 과정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생산 능력을 갑자기 10배로 늘린다. 그건 수요 역시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아주 낙관적인 가정하에서만 유효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시장이 언제 본격적으로 열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해요. 2027년에 공장이 완공돼서 쌩쌩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과연 연간 300만 대 액추에이터를 소화할 시장이 존재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시장이 열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생산 능력을 갖춰놓지 않으면 막상 기회가 왔을 때 시장을 선점할 수 없게 되죠.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지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비교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모델 S와 모델 3를 통해서 이미 압도적인 제품 경쟁력과 폭발적인 수요를 확인한 후에 기가팩토리를 확장했어요. 하지만 로보티즈의 상황은 다르죠. 말씀하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나가는 물량조차 아직은 50대 물량의 테스트 물량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연간 300만 대 생산 능력은 명백한 과잉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조금이라도 빗나간다면 그 거대한 공장은 이익의 원천이 아니라 비용의 블랙홀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재무적 리스크를 넘어서요. 지정학적 불안정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품질 관리 문제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리스크입니다.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은 물론 존재하죠. 바로 그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무기가 행동 데이터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이 데이터 사업이 로보티즈의 새로운 캐시카우, 즉 현금 창출원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이것이야말로 로보티즈가 다른 로봇 회사들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지점이고요. 젠슨 황도 언급했듯이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비전 데이터나 언어 데이터만으로는 진짜 로봇 AI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죠.
결국 핵심은 실제 움직임을 통해 얻는 행동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고품질의 내구성 있는 하드웨어가 필수적이에요. 로보티즈는 이 어려운 진입 장벽을 이미 넘어선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걸 사업화받은 건 전혀 다른 문제죠. 물론이죠. 하지만 시장의 잠재력은 명확해요. 데이터 라벨링만 전문으로 하는 스케일 AI라는 기업이 데이터 관련 매출만으로 2조 원 가까이 올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로보티즈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하드웨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판매하고 더 나아가 그 데이터로 학습시킨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판매하는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엔비디아가 단순히 그래픽카드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쿠다라는 생태계를 통해서 AI 시대를 지배하게 된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 엔비디아 비유는 흥미롭네요. 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해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청사진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데이터 판매는 하드웨어 제조와는 전혀 다른 DNA를 요구합니다.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과 글로벌 영업망, 그리고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데이터 과학자들이 필요해요. 로보티즈가 이 모든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경쟁 환경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자국 내 모든 로봇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있어요. 데이터의 양과 축적 속도 면에서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데 과연 이 싸움에서 로보티즈가 품질의 차이가 양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저가형 로봇에서 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의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로보티즈는 고성능 액추에이터를 통해 특정 작업을 정밀하게 반복 수행하면서 얻는 고품질의 라벨링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AI 학습에서는 데이터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합니다. 결국 데이터 플랫폼의 성자는 가장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쪽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로보티즈가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이 기술적 우위가 과연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은 결국 실제 현장에 투입 가능한 로봇을 원해요. 잠깐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마는 로봇이 아니라 수년간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로봇 말입니다. 바로 이 내구성과 신뢰성에서 로보티즈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는 거죠. 북미와 유럽의 까다로운 산업 현장에서 로보티즈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핸드 기술은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기술적 해자예요. 미국의 한 업체가 만든 핸드는 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인데 사용료란이 5, 6주에 불과하다고 해요. 현장에서 쓸 수가 없는 거죠. 로보티즈는 이 단점을 극복해서 실용성을 갖췄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로보티즈는 이 핵심 부품 공급자로서 시장의 표준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무장하지는 않는다는 건 역사가 증명해 왔죠. 최근 자동차 부품사들도 피지컬 AI 시장에 앞다투어 진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보티즈가 초소형 정밀 기술에서는 앞서 있다고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막강한 양산 영역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경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다는 말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격입니다. AI 워커의 양산 목표 가격이 2천만 원인데 만약 중국 업체들이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가령 1천만 원에 쓸만한 성능의 제품을 내놓는다면 시장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술적 완벽함보다는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가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로보티즈를 단순한 로봇 부품 회사가 아니라 독보적인 액추에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행동 데이터라는 미래 시장의 핵심을 선점하려는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가진 기업으로 봅니다. 우즈베키스탄 공장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강력한 엔진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도전적인 목표이고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는 로보티즈가 제시한 미래와 현재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기술적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1조 원이라는 목표는 아직 제대로 열리지도 않은 시장,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모델, 그리고 해외 생산이라는 높은 리스크 위에 세워진 성과 같아요. 꿈의 크기만큼이나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의 불확실성 또한 거대하다는 점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로보티즈의 미래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로봇 시장의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하고 이 야심찬 계획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네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이 흥미로운 기업의 행보를 지켜보시는 데 좋은 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양쪽의 의견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다지 썰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